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한국사람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작년에 만들어서 이제 여론 분석과 조사 디자인하고 있는 정한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계엄과 탄핵 국면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에 대한 여론 동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12.3 계엄에 대한 여론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사실은 사법적인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여론의 심판은 사실은 대단히 위헌적인 권력 행사였다는 게 7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전 세대 전 계층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계엄은 위헌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여론이 다수였고요. 특히 보수층에서도 절반 정도는 이번 계엄은 위헌적인 권력 행사였다. 그래서 한 75%의 이제 압도적인 이제 인식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한 여론을 보면 직후 그리고 연말까지 쭉 보면 이 75%의 이제 동의가 유지가 됩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다수 여론으로 자리가 잡혀 있었던 거고요. 12.3 계엄이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사실은 민주당은 8월, 7월 지난 여름부터 탄핵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탄핵에 대한 찬반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2.3 계엄 이후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75%로. 그러니까 12.3 계엄이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 갈렸던 여론을 하나로 이제 통일시켜준. 요번에 이제 가장 불안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이상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계엄 전까지는 20%, 15% 됐던 대통령 지지율이 40%, 50% 나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서부지법 사태나 굉장히 극우적인 행태들이 늘어나는 이런 변화가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이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수치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 잘못된 조사의 이제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런 잘못된 조사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보는 MBS 조사나 갤럽 조사에서도 사실은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이게 2016년도, 17년도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탄핵을 거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확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이런 어떤 변동이 있었는데 요번엔 달랐던 거죠. 작년 연말까지만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2016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올 초부터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이상하다. 사람들의 여론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 이게 MBS 조사뿐만 아니라 갤럽 조사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불안하게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굉장히 이제 불안한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그 조사 결과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50%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질문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의 워딩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거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지를 하냐면 딱 프레임 자체가 지지의 정도를 물어보는, 그래서 지지 쪽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국정 지지라는 건 누구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소위 말해서 국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한 이제 평가, 인지적인 평가거든요. 그런데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지지의 요인은 국정에 대한 어떤 평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스타일 이런 게 개입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저 40%, 50%가 나왔다는 건 첫 번째는 워딩에서 국정에 대한 평가 이외의 요인들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워딩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로 그 조사들이 ARS 조사를 쓰고 있다는 점. 근데 ARS 조사가 왜 문제냐면 일반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서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아시죠? 응답률이 떨어지는데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건 응답할 동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을 못 잡은 지지층, 소위 말해서 루저 그룹들에서 열심히 여론조사에 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빼앗긴 상태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어떤 정당성을 얻고 싶은데 여론은 우리 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정권을 뺏긴 지지층들의 사람들은 ALS 조사에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응답률이 높아졌던 건 뭐냐면 뭔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수층의 이제 그 구성의
증가로 이어졌고, 그게 대체로 어떤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이제 복원되는 이제 그런 개연성들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왜 보수층은 이탈을 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번 탄핵은 2016년도하고 다르게 굉장히 사법적인 프레임과 내란죄 프레임에 굉장히 제약이 됐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보층하고 이제 중도층까지는 내란죄가라고 맞다고 동의를 해요. 근데 아까 보수층의 절반 정도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죠. 개헌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내란까지 되는 죄냐라고 하면 보수층의 77%는 내란죄까지는 아니다라고 동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의 근거를 내란죄로 이제 프레이밍을 하는 순간에 2016년도에는 진보와 중도와 보수의 절반이 연합했던 구조에서 한 75%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여론의 구조가 이 보수층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탄핵은 진보와 중도의 연합으로 탄핵에 대한 합의가 다수 여론이 형성됐던 게 가장 큰 저거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탄핵을 이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근거로 해서 이제 탄핵을 추진한 게 제가 보기엔 보수층의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진보와 중도만 이제 남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핵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보수층의 상당수가 이제 내란죄 프레임이 걸리면서 이탈을 하고, 문제는 또 거기다가 이제 그 헌재에서 이제 내란죄를 넣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봐라,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었던 거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되치기를 이제 꾀했던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이상한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했던 게, 기존에 이제 20대 남자 여자에 대한 그 왜곡된 인식을 이번 탄핵 집회에서도 저기 되는데, 근데 사실은 20대 남자의 여론에 대해서 놓치면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빨간 게 이제 국민의힘이고 파란 게 이제 민주당이에요. 요번 계엄 이전 상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줬던 게 맞죠. 계엄 직전에 보면 20대 남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빠져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 근데 20대 여자가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20대 남자가 윤석열 정부 그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20대 남자를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으로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도 사실은 타당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핵과 찬성에 대한 이걸 보면 확실히 여자들이, 이게 파란색이 탄핵 찬성이에요. 20대, 30대 여성 그룹들이 상당히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게 가는 거 맞죠. 그런데 20대 남자도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의 찬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소 이제 좀 떨어져서 20대 남자는 찬성과 반대가 이제 그 반으로 쪼개지는. 그러니까 20대 남자를 탄핵 찬성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그럼 20대 여자보다 탄핵에 대한 찬성이 낮다라는 해석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대 남자를 이렇게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는 집단을 얘네는 탄핵 찬성파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그 그룹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온통 우리를 막 탄핵 찬성파로 막 공격을 하는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게 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작년에 그 병원에 그 재활하면서 쓴 책이에요. 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 탄핵을 통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 구도가 형성되는데 왜 불과 몇 년 사이에 정권 교체가 있나, 그거를 이제 그 설명을 해보려고 했던 책인데, 첫 번째는 저는 민주당 집권 세력의 가장 큰 오판이 촛불 참여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 잘못된 의미부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민주당에 무슨 발표 가면 막 그 민주연구원장 뭐 이런 분들부터 해서 촛불혁명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 촛불 참여 그 성격을 쭉 이렇게 해보면, 그 당시에도 촛불 참여를 했던 분들의 대다수의 이제 마음은 뭐였냐면, 국정문란으로 헌정지수가 흔들렸는데 그걸 빨리 뭔가 정상화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호언 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혁명적인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호언 운동이었다는 게 저는 촛불 참여의 핵심 관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촛불혁명 이런 규정 속에서 뭔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고 뭔가 급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걸 민주당의 집권 세력이 저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초기에
뭐라 해야 되나,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많이 있다. 개헌이나 뭐 이런 거, 그거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거나 정치 얘기할 때 포지셔닝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프레이밍 전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라이밍이 중요하다. 프라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뭘 우선할까 이거예요. 프레이밍도 중요하고 포지셔닝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정치 세력과 내가 소통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최우선적으로 놓고 하느냐 이건데, 이것도 이제 촛불혁명이랑 연결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사를 해보면 쫙 갈라져요. 민주당 지지층은 대북정책이나 검찰개혁이나 적폐청산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도와 무당파층은 저출산 고령화나 민생과 관련된 거, 뭐 지방소멸 이런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기억나시겠지만 초기에는 거의 대북정책 드라이브 거느라고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는 이 적폐청산 이거 드라이브 거느라고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도와 무당파에 있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야.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터지고 뭐 조국 장관 터지고 하니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응집된 어떤 정치적 불만과 분노가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정권 교체 동력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밍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번 민주당 정부도 저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란죄 막 이렇게 드라이브 걸어놨으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제 사법적인 응징이 막 이런 거로 막 왔었는데,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되풀이했던 그 오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또 무슨 적폐청산, 검찰 개혁 이거 드라이브 거느라고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나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그런 쪽의 리더십이나 비전이나 대안 이런 거를 못 만들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 이제 민심이 괴리되기 시작할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권 교체는 거의 이번 선거 같으면 기정사실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저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이라고 내놓는 안들이 저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정치학자들 내에서는 저는 소수 의견파인데 사실은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제한을 받는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진 그런 헌법 구조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선거 구조 얘기를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비례제, 그러니까 당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게 연결되면서 무슨 연동형 비례제도 만들고 무슨 공수처 검찰 개혁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돌이켜놓고 보면 국민들한테 뭔가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기억에 기억나는 게 문민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 했던 막 이런 개혁들 막 90%씩 지지받고 그랬거든요.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했다고 하는 개혁들이 과연 정말 얼마나 개혁적인 건지, 국민들한테 얼마나 개혁적인 걸로 평가받고 있는지 반성을 해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런 국가적 도전 과제, 다수의 중도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답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오히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진단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요까지 하면 시간이 초과할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마치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